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10여 분 전 툭소리와 함께 주변 콘크리트가 새어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고 사흘 만에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이 발견됐지만 생사 여부와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양자 TV 토론에 합의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3자 토론을 제안했는데 심상정 후보는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선대위도 해체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르면 다음 주 우세종이 되고 이후엔 다시 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가 예측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나 보육 제보자 부검 결과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숨지기 사흘 전 숙소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의 주식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이 분석합니다. 이 직원은 횡령금을 주식에 넣었다가 750억 원을 손해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기립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등의 제재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3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하면서 초과 세수가 올해 6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고 사흘 만인 오늘에서야 실종된 6명 가운데 1명이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지가 확인됐습니다. 생사는 그러나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조대가 다급히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는 있는데 그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안윤경 기자가 먼저 구조 상황부터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부서진 건물 아래에 소방관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창문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붕괴 잔재물을 치우기 위해 밧줄로 묶습니다. 실종자 1명이 발견된 지하 1층 계단 난간 바로 위쪽입니다. 119 구조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쯤 실종자 1명을 발견했습니다. 내시경 장비로 지하 정밀 수색을 하다 잔재물 아래에 매몰된 실종자가 포착됐습니다. 어제는 유감상으로 했고 오늘은 이제 정밀 작업을 했거든요. 정밀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면서 실종자가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잔재물 더미 때문에 발견된 실종자 구조 작업이 늦어져 생사 여부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장소까지 구조대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재물이 쌓여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장비로 가림벽을 치우고 부서진 차량들을 견인하며 외부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도 상당한 잔재물이 쌓여 있어 실종자 구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안윤경 기자의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실종 근로자 6명 가운데 1명은 발견됐지만 나머지 5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첫날부터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지만 소용없었고 실종자 대부분의 휴대전화는 이제 전원까지 꺼졌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재민 기자.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눈도 오고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실종자 구조 및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에도 계속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실종자 발견 위치를 중심으로 지상으로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더미를 철거하는 작업도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밤 안으로 지상에 무인 굴삭기 등 장비를 새로 투입하고 내일부터 잔재물 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현대산업개발은 내일 아침부터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현장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고 이렇게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찾을 단서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네, 실종자 위치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건 휴대전화 위치 추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호음이 가는 것은 단 한 대뿐이고 나머지 5대의 휴대폰은 모두 전원이 꺼진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파악된 실종자 6명의 위치는 사고 현장 일대로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들이 건물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 6명은 60대 2명과 50대 4명으로 당시 28층과 34층 사이에서 소방설비 점검과 유리창 작업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실종자들이 외벽 붕괴와 함께 지상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렇게 수색 작업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추가 붕괴 가능성 때문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가지만 지금으로서는 속도감 있게 잔재물을 치울 수도 없고 대규모 수색대를 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종자 한 명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보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저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상윤 기자입니다. 실종자 가족 수십 명이 구조 현장 통제선 안으로 몰려듭니다. 취재진과 일반 시민까지 몰리면서 소방당국은 현장 통제를 시도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수색 성과가 없어 답답해하던 한 실종자 가족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실종자 발견 소식에도 구조 작업이 당장 진행되기 어렵다는 당국의 설명이 이어지자 실종자 가족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먹는 것도 미안하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는 것도 미안하고 그게 피해자들 아닙니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신속한 구조 작업을 바라지만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또 다른 희생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빨리 구조를 하고 생사를 확인했으면 좋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희생되는 건 원치 않는다. 다른 사람 희생해가지고 하지는 말아달라.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당국에 희망을 놓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면서 수색 과정을 가장 먼저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번에는 사고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파트 붕괴 10분 전 위험을 감지한 39층의 콘크리트 공사 작업자들이 찍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거푸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현장 책임자가 작업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푸집이 툭하는 소리를 내더니 들림 증상을 보입니다. 외국인 작업자는 탄식을 내뱉습니다. 39층 옥상에 있던 작업자는 붕괴 사고 10분 전쯤 위험을 감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를 받은 현장 책임자는 곧바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뭔 소리가 완전 작아들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2분 정도 보고 있었어. 작업자들은 무전을 받고 곧바로 저층으로 대피해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화를 면했습니다. 쾅 소리가 나니까 대피를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이게 붕괴가 됐다. 그래서 그걸로 보면 아마 대피 시간은 충분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주변 상인들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도 시공사 측이 겨울철 공사를 서둘렀다고 증언했습니다. 겨울에는 양생기간도 많이 충분히 줘야 되는데 5일에 한 개층씩 최근에도 올리고 낙하물도 빈번해 수차례 민원도 제기됐지만 해당 구청은 현황 파악에 그칠 뿐 뚜렷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고 만약에 그런 관련 규정이 있었다면 일체 망설임 없이 관련 조처를 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감독관청에 관리감독 부실 여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연이어 대형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 측의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 난맥상도 드러났습니다. 7개월 전 광주 학동 참사 당시 영업본부장을 지낸 임원이 이번 사고 아파트 시행사의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고 부실 시공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구자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당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현대산업개발 임원 A씨가 이틀 전 외벽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에 시행사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A씨가 학동 붕괴 사고 당시 영업본부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계열사인 시행사 대표에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시공 의혹을 겨냥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참여한 레미콘과 펌프카, 크레인 업체 등을 어제 압수수색하고 작업 일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날 작업량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1차 조사는 했고요. 일 제대로 다 했다라고 지금 1차 진술을 하고. 광주 서구청으로부터는 공사 관련 민원 300여 건과 인허가 자료를 제출받아 민원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살필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서류랑 민원 관련 문서들 승인 서류는 제출됐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책임자와 골조업체 현장 소장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수습된 뒤의 문제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일단 무너진 부분만 보완해 아파트를 완공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지을 것인지가 큰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광주시가 대책을 내놨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주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철거하던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기울더니 시내버스를 덮칩니다. 7달 뒤인 지난 11일에는 신축 공사를 하던 아파트가 무너집니다. 모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반복되자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공공개발 사업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 현대산업개발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외벽과 바닥이 붕괴된 아파트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건물은 완전히 철거한 뒤 재시공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수용하지 않으면 시공사를 변경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철거 후 시공사를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늦어질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지금 공사가 전면 중지된 상태라서. 현대산업개발은 광주광역시의 잇따른 강경 조치에 대해 구조와 사고 수습을 우선으로 하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정의당 상황이었습니다. 어젯밤 TV 인터뷰까지 했던 심상정 대선 후보가 갑자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정의당 선대위도 해체됐습니다. 대표까지 후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찾아 나섰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지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던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발길을 돌립니다. 후보가 연락이 안 돼서 대표도 참 답답한 상황이고 의원실 역시도 현재 후보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어젯밤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간다고 알린 뒤 심 후보는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자택에도 취재진이 몰렸지만 이른 아침 집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잠적의 배경으론 5%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이 꼽힙니다. 답답하고 또 많은 고민이 됩니다. 곧 여러모로 성찰의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선대위도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일각에선 심 후보의 사퇴나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정의당은 곧 고민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 후보 지지층의 48.8%는 문재인 정부를 긍정평가했고 40.2%는 부정평가해 사퇴하더라도 대선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1대1 TV 토론을 설 전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아서 문재인 정부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맹렬히 비판하며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집값 문제 해결 방안은 뭔지 장용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서울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를 찾아 주민들의 애로를 듣습니다.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그러면 대충 87년, 88년에 입주했으니까요. 35년. 세탁기를 들어 넣으려면 저 아파트 안으로는 못 넣고 창문을 뜯어서. 이 후보는 역대 민주당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금기시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는 4종 주거지역 신설과 규제를 완화해 재개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다만 대장동 의혹을 의식한 듯 개발 이익은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환수를 해서 지역사회의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이 후보는 또 7번째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초등학교 동시 학교제를 내놨습니다. 정규 수업은 오후 3시에 함께 마치고 부모가 퇴근하는 오후 7시까지 돌봐주겠다는 겁니다. 또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인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 급식카드의 사용처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청와대 기능을 줄이고 책임 장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직후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도 전면 백지화하고 한전에 적자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가 대선 직후인 4월 전기요금을 10% 이상 인상하는 건 과학과 상식이 아닌 정치 논리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과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생긴 한전의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욱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탈원전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는 물론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태양광 비리를 파헤쳐 상식적인 전력 공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먼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행정학회 토론회에선 부처 장관들에게 전권을 주는 대신 책임을 엄격히 하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와 함께 슬림한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현 정부 5년 새 예산이 50%나 늘어 비효율도 커졌다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형 정부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갈등 봉합 이후 청년층 공략에 힘쏟았던 윤 후보는 내일부터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찾아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전반적인 국내 코로나 확산세는 강력한 거리 두기로 주춤한 상황이지만 역시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입니다. 다음 주에는 국내 우세종이 될 듯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일 새로운 거리 두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일단은 설 연휴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약인지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4분쯤 항공기가 활주로에 들어섭니다.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2만 1,000명분은 무진동 트럭에 실려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물류센터로 옮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내일부터 치료제를 처방할 예정인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 중증 환자를 줄이겠다는 포석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검출률은 일주일마다 2배 이상 늘고 있어 이르면 다음 주 50%를 넘을 전망입니다. 다음 달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되면 환자 수가 2, 3일에 2배씩 증가하고 전 세계 오미크론 유행으로 해외 유입 환자는 이틀째 최다치를 경신했고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관련 확진자도 119명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등 해외 유입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도 기존의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 요건을 48시간으로 강화합니다. 연휴 대책을 포함한 거리 두기 조정안은 내일 발표되는데 오미크론 우려로 설 연휴까지 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이 먹는 치료제는 내일부터 재택 치료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처방됩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말부터 모든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오미크론 대유행을 앞두고 앞으로는 재택 치료 중심의 의료 체계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료원 재택치료 상황실. 전담 의료진들이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재택치료 환자와 통화를 합니다. 어제 아프거나 불편하신 데 특별하게 있었을까요? 열이 몇 도 나왔어요? 이 병원에선 의료진 28명이 3교대로 24시간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환자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면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합니다. 재택치료자가 수술이나 출산 등 급박한 상황에 찾을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현재 검사나 선별 검사, 안심 클리닉, 재택 치료, 그리고 재택 환자들에 대한 외래 치료, 응급 치료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 외부에 마련된 외래진료센터에선 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원래 선별진료소로 쓰던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데 내일부턴 먹는 치료제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 심방세동 많은데 심방세동 약물이 3가지인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앞두고 재택치료 환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는 전국의 38곳인 외래센터를 7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 대응과 동네 의원 참여, 신속항원 검사 확대 등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 개편안은 내일 공개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먹는 치료제까지 나왔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빨라도 너무 빨라서 당황스럽고 공포스럽습니다. 일본에서는 단 11일 만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25배로 늘었고 미국인 대부분이 감염될 거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불길이 우리 앞마당까지 바짝 다가온 셈이죠. 이어서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 의상 차림의 젊은이들이 성인식을 열지만 덜 북적입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 4개 조로 나눴습니다. 일본은 새해 첫날만 해도 확진자가 53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1일 만에 25배나 급증해 13,00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0.8%에 불과한 부스터샷 접종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3,000여 명이 확진된 도쿄도는 경계 수위를 한 단계 높이고 비상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한 주에만 지구촌에서 1,500여만 명이 확진됐습니다. 일주일 새 55% 늘었습니다. 미국에서만 461만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Most of us will ultimately get Omicron. 전문가들은 증상이 약할 수 있지만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While Omicron causes less severe disease than Delta, it remains a dangerous virus, particularly for those who are unvaccinated. 세계보건기구는 확진자의 60% 가까이가 오미크론이라며 새로운 지배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시신 부검 결과 심장 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8일 오전 9시쯤 숙소를 나선 이모 씨가 1시간 50분 뒤 봉투를 들고 돌아옵니다. 이후 3일 동안 외출하지 않았고 11일 밤 8시 42분 숙소 침대 위에 누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씨에 대해 1차 부검한 결과 대동맥이 파열되고 동맥경화 증세가 보였으며 심장도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약한 벽 쪽으로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은 그쪽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급격하게 이제 실혈이 되면서 쇼크로 사망할 수 있는. 경찰은 이 씨 몸에 외상이 안 보이고 방으로 누군가 들어간 흔적도 없어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고 계속 황망해 계신 상태입니다. 없었던 것으로 유족들은 파악하고. 이 씨는 앞서 7일 밤에는 잠시 외출을 나갔다 왔는데 벽에 기대고 계단을 짚는 등 힘들어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인은 1차 구두 소견으로 경찰은 추가 약동물 검사 등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번 사망 사건을 두고 정치권 공방도 뜨거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연쇄 간접살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재명 데스노트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심장질환이 사인이라는 부검 소견을 두고 죽음을 흑색선전에 이용한 걸 사과하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의혹 관련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연쇄 간접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쇄 간접살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유독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살생부를 뜻하는 이재명 데스노트까지 거론하며 특검 도입과 후보 사퇴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즉각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민주당은 사인이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발표가 나오자 역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고인의 죽음을 흑색선전에 이용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흑색선전에 이용한 것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나서서 이를 바로잡고 사과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람을 죽여 입을 막는다는 뜻으로 말한 살인 멸구 주장에 대해서도 망언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회사 돈 2,2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이 2달 전 NC소프트 주식에 투자했다가 500억 원 넘게 날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직원이 그동안 회사 돈으로 거래한 주식은 1조 2천억 원대로 추정됐는데 회사 내 조력자가 없었는지에 경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돈으로 동진 세미캠 주식 1,430억 원어치를 사들인 이모 씨. 한 달쯤 뒤 NC소프트 주식 49만 주, 3,200억 원어치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C소프트 외에도 이 씨가 손댄 주식은 42개 종목, 거래액은 1조 2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투자금을 빌리는 수법을 통해 횡령한 회사 돈보다 더 큰 규모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씨는 NC소프트 주식 거래로 500억 원, 동진 세미캠 투자로 120억 원 손실 등 주식 투자로만 761억 원을 날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손해액에 어제 761억 나갔잖아요. 거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손해액이. 금융당국은 이 씨의 주식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가 포착되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회사 내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 경찰은 내일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문체부 산하의 유명 골프장 사장이 임기를 2달여 앞두고 지난달 중순 갑자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체부 측은 감사 결과 사장이 비리를 저질러서 해임했다는 입장인데 골프장 안팎에서는 이례적 감사가 사장을 해임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임기 말 정부 산하 골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김태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1,433억 원을 들여 만든 문체부 산하 뉴서울 컨트리클럽. 서울 근교에 관리도 잘 돼 이용객이 5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골프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 기관장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 해임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5월. 골프장 정모 대표와 특별회원 A씨 사이 회원 대우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여권 유력 인사의 동생이었고 골프장 직원 등에게 정치권 실세를 동원해 사장을 교체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 뒤 국무조정실에서 골프장 감사를 시작했고 연이어 문체부 감사까지 진행됐습니다. 정 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근무태만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분의 어떤 청탁금지법 상의 위반 사항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감사 진행 중 현 정권 차관급 고위 인사가 후임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돌았고 5월 달에 이미 사랑 내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고요. 12월 달 되니까 이름까지 문체부에서 내정돼 있다. 결국 문체부는 지난달 임기가 2달여밖에 안 남은 정 사장을 해임 의결했습니다. 정 사장 측은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올릴 만큼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감사는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11월 후임자를 공모하던 유서울 C씨는 TV조선 취재가 시작된 뒤 이달 11일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새해에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지 부동산 시장과 은행 대출 상황 연이어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에 몰아친 거래 절벽이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까지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해서 갭 투자가 집중되던 초저가 아파트까지 거래가 끊긴 겁니다. 아파트 대체제로 열풍이 일었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의 입주 23년차 아파트 단지. 공시가 1억 원 미만으로 취득세 중과가 없어서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투자가 몰렸습니다. 월간 최고 80건이 넘던 거래가 10여 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은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10개월에 돈을 다 전망되는 거예요. 다른 저가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의 종부세 부담, 투기 단속 여파로 발길이 끊긴 겁니다. 세금 강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1억 미만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실수요자가 사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어떤 시장 당국하고 논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열기가 뜨겁던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도 가라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이 꺼질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먼저 하락하고 거래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분해지는 주택시장 추이를 살피면서 묻지마식 투자는 피할 시점이라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초부터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조건이 좋은 금리 왜곡 현상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가상금리를 올리는 건지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최저 4.01%로 올렸습니다. 작년 말보다 0.17%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우대금리를 부활시켰지만 가상금리가 0.46%포인트나 높아진 탓입니다. 5대 시중은행들의 가상금리가 이미 작년 11월 3%를 넘어선 상황인데도 대출 총량이 원점이 된 새해부터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 비용률이 반영된 그 금리 체계 때문에 올라. 시중은행들의 가상금리 인상으로 새로 대출하려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고 있고 금리 역전 현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3.42%로 은행권보다 낮아졌습니다. 일부에선 아파트 잔금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더 높은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로 금리 경쟁이 제한되어 예내 받은 영업으로 소비자는 그만큼 부담을.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가상금리를 올려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형태는 외면한 채 지표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북한이 그제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다는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워낙 빨라서 그 자체로 대응이 어려운데 여기에 이동식 발사대가 더해지면 더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곧바로 제재에 나섰는데 우리 국방부 대응은 아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포커스는 실전 배치가 임박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맞추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뒤 북한이 어제 저녁 추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 서 있는 모습과 하얀 연기를 남긴 채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담겼죠. 사진대로라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것입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합친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5 이상으로 빠른 데다 비행 궤도 역시 좌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력으론 방어가 어렵죠. 여기에 기동성이 더해진 이동식 발사대에 미사일을 장착하면 사전 탐지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마하 10의 속도로 1000km를 날아갔다는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느 나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위협적인 무기가 탄생한 셈입니다. 이러한 무기체계가 실전 배치될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높이거나 혹은 선제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지 않으면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국적의 인물들과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추가 제재를 요청했죠. 우리 정부는 미사일의 최대 속도가 마하 11일 뿐 활공 속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1000km라고 밝힌 사거리조차 700km로 파악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발사체의 재원과 특성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중에 있고요. 국방부는 매년 3월 시행하던 한미연합 훈련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안일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정부는 매년 걷어들일 세금을 바탕으로 나라 살림을 짜지요. 그런데 작년에 이미 2차례나 세금 예측이 어긋나더니 오늘 또 세수액을 수정했습니다. 결국 당초 예측치보다 총 60조 원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단순 오차라고 하기엔 너무 큰 액수죠. 코로나 시국 때문이라고는 합니다만 이 정도면 정부의 실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송병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본 예산을 짜면서 세금 수입을 282조 7천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7월에 세금 31조 원이 더 거쳤다고 하더니 11월에는 19조 원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소 7조 8천억 원이 더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 수입을 3차례나 수정한 겁니다. 국세 수입은 주로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하여 결국 당초 본 예산보다 60조 원 가까이 세금이 더 거칠 것으로 오차율은 20% 안팎에 달합니다. 유례가 드문 이런 오차율은 경제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외환 위기 때보다도 큽니다. 세수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면서 국채 상환이나 자영업자 지원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이 요구하는 2월 추경을 거부할 명분도 희박해졌습니다. 하지만 4월 결산까지는 초과 세수를 쓸 수 없어 또 빚을 내야 합니다. 선 국채, 후 세수 이렇게 돼가지고 이 순서가 엉키면서 결국은 국채는 국채대로 과다 발행이 되고 주먹구구식 나라 살림에 정책은 혼선을 빚고 정부 신뢰도까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최근 은퇴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면서 국민연금을 끝까지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지금 매우 많죠. 그런데 이게 괜한 걱정이 아니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단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누구나 은퇴를 하게 되죠. 지금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먹고 지내기가 괜찮습니까? 노인 빈곤율이라는 수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세 이상 인구 중에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의 비율입니다.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25만 원 이하를 버는 분들인데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였습니다.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OECD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 노인 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빈곤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노후 소득 보장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연금이 제대로 된 소득 보장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생활소득에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25.9%로 주요 선진국 5개 선진국 평균 56.1%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또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보다는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같은 연금 지급액이 은퇴 전 벌었던 소득을 얼마나 대체하고 있나 봤더니 한국은 35.4%로 50%를 넘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낮았습니다. 자, 이 수치를 앞으로 높여야 될 텐데 문제는 앞으로 이 연금 기대치가 더 낮아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현 추세대로라면 2039년에 적자로 돌아서고요. 2055년엔 아예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제가 90년생인데요. 2055년에 딱 만 65세라 수령 자격이 됩니다. 근데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왜 이렇게 됐다고 합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구조 때문입니다. 내는 보험료율이 이 G5 국가 평균의 절반도 안 되고요. 연금 가입 기간도 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요, 연금을 받는 연령을 높이거나 인구 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또 내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정은 뭐 점점 갈수록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실 우리도 몇 번 시도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 상황에서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반발이 심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한 30년이 지났는데요. 큰 틀의 개혁은 한 2차례뿐이었습니다. 예. 김대중 정부 때 소득 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65세로 올렸지만요.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또 안티 국민연금 운동까지 번졌던 노무현 정부 때는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을 필두로 연금 개혁 또다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득 대체율 40%로 낮추긴 했는데 보험료율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라 현 이 대선 후보들도 속 시원하게 개혁 청사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이 저출산 고령화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 개혁 조치들을 했었거든요. 아직도 지금 손 놓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그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든. 예,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정부의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스카치, 위스키, 콜롬비아 커피 이렇게 특정 국가나 지역의 생산품임을 알리는 지리적 표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증으로 외국산 김치가 한국 김치로 표기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서 우리 김치도 올해부터 한국을 붙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 만들어지지만 고춧가루를 중국산을 쓴다면 이걸 한국 김치라고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셉니다. K푸드에 들이운 중국 딜레마, 먼저 김충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김치 공장. 모든 재료가 국산입니다. 이곳에서 만든 김치는 올해부터 지리적 표시지에 따라 한국 김치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재료를 수입산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정부는 주 원료가 국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어떤 게 주 원료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김치의 특성상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를 김치의 주 원료로 본다면 중국산 고춧가루 김치는 인증을 받기 곤란한 반면 양념의 하나 정도로 본다면 인증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산 고춧가루를 쓰는 업체들과 농민들은 중국산 재료를 쓰는 것에 반발합니다. 주 원재료가 고추인데 이것을 마치 뭐 부재료처럼 생각해서 중국산 고추를 써서 국산 배추 나가는 것은 안 될 것이고, 반면 상당수 업체들은 수입산을 씁니다. 수출 김치의 70-80%가 저렴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는데 국산을 써야 한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고 주장합니다. 고춧가루를 비싼 가격에 사용을 해서 수출 김치를 만들다고 그러면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국산 김치가 그 자리를 파고들게 되니까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김치 종주국의 자부심도 지킬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 음식이 큰 인기를 누리자 우리나라의 특정 라면부터 양념까지 겉보기에만 비슷한 중국산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국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 중인 라면들입니다.
국내 인기 제품의 모조품들입니다. 중국에서 유통 중인 라면의 진품과 가품입니다. 검은 바탕에 입에서 불을 뿜고 있는 닭 모양 캐릭터, 냄비에 담긴 제품까지 포장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맛도 흉내내는 수준입니다. 불닭은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매워서 이거는 진짜 흉내낸 맛이야. 그냥 적당히 흉내낸 맛에 맵기만 확 매워. 조미료와 당면 등도 마찬가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상품을 도용한 건데 국내 피해 기업은 지난해에만 2,778곳, 매년 증가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연구하고 투자해서 만든 결과물인데 그거를 그대로 베끼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도 속는 거고요. 중국 전역에 한국 모조품을 생산 유통하는 중국 업체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 결국 국내 식품 기업들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짝퉁 상품들은 동남아시아까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단속 지원을 한 결과 재작년에는 아세안 지역에서 14만 건의 단속 실적이 있고요. 작년에도 지금 그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커진 우리 제품의 인기만큼 무분별한 베끼기로부터 보호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은 와인 안주로 치즈부터 떠올리는데요. MZ세대들은 이 선입견을 깨고 취향에 맞게 즐기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국내 와인 시장은 벌써 이 흐름에 맞춰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전합니다. 즉석 떡볶이가 끓어오르자 때마침 음료가 나옵니다. 내려갈게요. 이 분식집의 인기 메뉴인 와인. 단돈 4,000원으로 떡볶이, 순대, 김밥 등과 곁들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떡볶이 와인은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 외로 되게 괜찮고. 마신 와인잔에 낙서도 남깁니다. 와인 자체를 너무 어렵게 보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좀 재밌게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일단은 중심으로 뒀고요. 최근 10,000원 이하의 저가 와인 유통 확산과 젊은 세대들의 혼술 문화에 힘입어 와인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맥주를 제치고 주류 수입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내년엔 매출 1조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와인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문숍이 아닌 동네 편의점에서도 쉽게 와인을 접할 수 있고 고급 안주 대신 짜장면, 족발, 김치 등 일상적 음식을 곁들이는 경험담이 SNS를 통해 쏟아집니다. 단무지랑 같이 먹잖아요. 단무지 엄청 맛있어요. 맥주 캔이 아닌 캔 와인, 포도가 아닌 사과, 복분자 와인도 다양한 입맛을 자극합니다. 와인에 대한 기존 선입견을 깨고 각자 취향에 맞게 즐기는 문화가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153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감독이 탄생했습니다. 한때 남성 이름으로 지원서를 내는 일을 감행하기도 했지만 끝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유리천장을 깼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월드시리즈 27회 역대 최다 우승을 뽐내는 명문구단 뉴욕 양키스가 마이너리그 싱글A 팀 사령탑에 여성 감독을 선임하는 파격을 보여줬습니다. 35살 레이첼 볼코백 감독이 그 주인공으로 미국 프로야구 역대 최초의 여성 감독입니다. 소프트볼 선수 출신으로 대학에서 운동과학을 전공하고 2개의 석사 학위에 6개의 인턴십 등 화려한 이력에도 볼코백 감독이 남성 위주의 야구판에 정착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남성 이름으로 이력서를 써보라는 동생의 제안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I sent out my resume that year with my name as Ray, R-A-E, and got a lot of responses immediately. 지난해 마이애미 구단은 메이저리그 최초로 여성 단장을 선임하는 파격으로 변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Work hard and you persevere and you're driven and you just keep going. That eventually your dream will come true. 지난 8일 호주 프로야구에선 여성 투수의 마운드 등판이 화제였습니다. 왼손 투수인 제너비브 비컴은 직구 최고 구속 130km를 기록하며 1이닝 무실점으로 역대 최초 여성 호주 프로야구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사랑하는 아빠 보세요. 아버지에게 구중을 듣고 쓴 고교생 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마음보다 100배, 1000배나 더 마음 아프실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빠 마음을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딸이 등교하던 버스는 성수대교와 함께 추락했고 아버지는 나중에 돌아온 책가방에서 이 편지를 발견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통곡하며 2년을 살다 병을 얻어 결국 딸을 뒤따라갔습니다. 또 다른 엄마는 딸이 다른 가족 우산을 가져가는 걸 보고도 바꿔주지 않았던 일을 10년이 지나도록 자책했습니다. 그때 아이를 붙잡고 시간을 끌었더라면 그 버스를 타지 않았을 텐데. 지난해 광주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로 숨진 버스 승객들의 가족도 쓰라린 자책과 회한에 빠졌습니다. 딸을 데리고 아내 병문안을 가던 아버지는 크게 다쳐 입원해 있다가 뒷자리에 탔던 딸이 숨졌다는 소식에 내 탓이라고 가슴을 쳤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은 그날 어머니가 차려준 생일 미역국상을 먹지 않고 그냥 나온 것이 가슴에 박힌 못으로 남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날벼락처럼 터져 피부치를 잃은 사람들은 더 큰 충격과 고통, 더 깊은 원망과 상처에 시달리곤 합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고이기에 스스로 마음속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불과 7달 만에 다시 광주에서 짓고 있던 아파트에 17층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터무니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재개발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사의 공사장이었습니다. 하나는 신축할 때, 또 하나는 철거할 때 저지른 일이어서 마치 부실공사란 이런 것이라며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 말씀에 사람이 먼저 허물이 있더라도 나중에 삼가 다시 죄짓지 않으면 달이 구름에서 나오듯 세상을 비추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지난해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쇠기의 경읽기, 말귀의 봄바람 같은 그 안일과 나태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강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구조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사고에 눈물 짓고 절망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요.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1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가슴이 함께 무너지다 였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이 번지기 쉬운 날씨인 만큼 전국 곳곳으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좀 누그러지겠는데요. 그래도 아침까지는 한파가 이어지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안동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대체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중부 지역에 눈 소식이 있는 만큼 계획에 꼭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